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의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 오후 시작합니다. 일본이 결국 오후 1시쯤 4시간 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당분간은 하루에 약 460톤씩 방류합니다. 산책로에서 길을 걷던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간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지대는 어디인지 초록방에서 이야기 나눕니다. 자, 그럼 쇼츠트랙부터 달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또 실패입니다. 북한이 2차 군사 정찰 위성 발사도 실패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 85일 만에 재시도였는데요. 발사는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군은 북주장 우주 발사체 발사 징후를 사전에 식별하여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발사 시 즉각 포착하여 지속 추적 감시하였고 실패로 평가하였습니다. 자,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역시 3계단 비행 중 비상 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달 9일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을 앞두고 축제 분위기를 띄우려던 북한의 계획이 빗나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트랙은 국보로 승격입니다. 지금 보시는 칼 한 쌍이요, 보물의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한눈에 봐도 범상치가 않은데 네. 이거 누가 쓰던 물건입니까? 자, 바로 예. 충무공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검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쌍의 크기와 형태가 거의 같고 길이는 약 2m에 달합니다. 또 어떤 특징이 더 있습니까? 자, 이순신 장군이 직접 지은 식구가 새겨져 있는데요. 예. 어려우니까 잘 들으세요. 예. 삼척서천 산하동색, 적자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하가 떨고, 일휘소탕 화렴산하,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산하를 물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호국 의지, 칼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트랙으로 가겠습니다. 이름을 지어주세요. 신혜원 앵커가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런 동물이 있죠. 바로 얼마 전에 태어난 쌍둥이 판다 얘기입니다. 에버랜드가 이름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쌍둥이들을 네. 지금은 그냥 1바오, 2바오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제가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요. 지난달 7일에 태어났으니까 벌써 50일이 돼갑니다. 최근에 올라온 영상 보면요. 목소리가 아주 우렁찹니다. 판다는 냐 하고 우는군요. 네. 200g도 안 되게 태어났었는데 현재 몸무게가 10배, 2kg까지 불어났다고 합니다. 엄마 아이바오와 사육사들의 정성 속에 폭풍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트랙은 일본 대사관 진입 시도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면서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에 진입을 시도한 대학생들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네, 서울 종로경찰서는 대학생 16명을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염수 투기 반대 대학생 원정단 소속인 이들은 일본 대사관이 입주한 건물 8층에 차례로 모인 뒤에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며 9층에 있는 대사관에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네, 쇼츠트랙 여기까지 달려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후쿠시마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윤세민의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 기자, 약 4시간 전부터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오나하마 항구의 어시장 앞입니다.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손님 발길이 전에 비해 줄어들었던 만큼 방류 첫날이라고 해서 눈에 띄는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우려로만 받아들였던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된 첫날이니만큼 상인들 사이에선 긴장감과 손님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주변국들은 물론이고 아무래도 후쿠시마 현지 주민들의 우려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반발 움직임은 없었습니까? 네, 원전 사고가 난 지 벌써 12년이 지났고 또 일본 정부가 수년 전부터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 이렇게 공언해온 만큼 상당수 주민들은 사실상 올 것이 왔다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이해를 충분히 구하지 않고 방류를 강행한 정부의 행태에 불만을 표하는 주민들도 많았는데요.
오늘 종일 나미에, 후쿠바 등 후쿠시마 제1원전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선 주민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나와 정부와 도쿄전력을 규탄하는 집회와 시위를 열었습니다. 또 오염수 방류 이후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며 자체적으로 생선과 조개류에 대해 방사능 영향 검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후쿠시마현 오나하마항에서 JTBC 윤세민입니다. 네, 뉴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신은규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최대의 이슈죠. 일본에서 취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일본이 오늘 오후 1시쯤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방류 시점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 세계 과학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린다. 현재 정부의 대응은 믿을만 합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예. 저는 최악의 결정이 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예. 대한 찬성 입장을 보인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지난번에도 그 국무조정실 1차장이 입장을 밝히면서 과학적으로는 안전한데 오염수 방류에 찬성은 아니다. 이런 식의 굉장히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고요. 지금도 한석수 총리께서 정부를 믿어달라, 과학을 믿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종교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사실 지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주권 국가로서 일본이라고 하는 이웃 국가의 여러 가지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 왜 주권을 가지고서 항의하지 않느냐, 그리고 외교적인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느냐, 지금 이 부분을 국민들께서는 불안해하시고 묻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조금은 국민들의 염려와는 벗어난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다, 저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 방류한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지만은 후속적인 조치를 통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좀 식혀줄 의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달라 이렇게 총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예. 저는 과학은 믿는 편입니다. 근데 예. 정부는 지금 상태로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를 믿으려면 이게 뭔가 그전부터 우리 정부는 일본에 할 말은 하고 있어, 할 말은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할 말을 할 거야 라는 믿음을 국민들이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할 말은 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좀 우리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예.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의 어떤 우선순위를 굉장히 높여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정부의 어떤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국민들을 특히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안심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또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이 어떤 인사들에 대해서 괴담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혼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외에 어떤 설득의 노력이 있었는가라는 것도 상당한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더 필요하고 더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과학은 믿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이 과학을 신뢰한다는 것의 범위는 30년, 50년, 70년 혹은 100년 후의 과학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과학이 어떻게 발전해서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사실을 어떻게 밝혀낼지까지 생각하는, 그것까지 생각해서 오늘 할 일의 행동을 결정하는 게 저는 과학적 사고라고 보는데, 오늘의 과학이야 이것이 이제 방류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지금 30년이라고 하는데 최소 30년인 거잖아요. 네. 지금 스케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심지어 일본 언론 중에는 이번 세기 안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쓴 언론도 있던데, 그 정도의 장기간 방류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과학이 의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은 계속 지속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오늘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신뢰도 이것을 고려해서 이것까지 고려한 어떤 행동, 대응을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말씀 추가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인류가 가보지 않았던 길에 대한 이제 과학이 어느 정도까지 또 추가적으로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담화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를 했죠. 하지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의 상황에 이제 대통령의 침묵이
과연 적절하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안을 한일 양국 간 중대 의제로 지정하고 일본과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을 멈추고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할 수도 있지만 담화를 지켜보는 또 일반 국민들이라면 대통령이 담화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것이 예. 전대미문의 사건이고 전 이 부분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그런 생명이나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 당연히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히셔야 된다. 그리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결정했을 리는 전혀 없거든요. 예. 그럼 결정권자가 나와서 국민 앞에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이행이 되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거 후보 시절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엊그제는 그 국무조정실 제1차장 차관급이 나와서 발표를 하더니 오늘은 한덕수 총리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것 같거든요. 저 이 부분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보고요. 대통령께서 수능 킬러 문항에 대해서도 자세한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무량판이라고 하는 그 건설에 관련된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수능 킬러 문항과 무량판에 비해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그러면 과연 적은 문제냐, 논란이 적은 문제냐, 전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외교 사안이기 때문에 외교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께서 주체로 나서서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했었어야만 했다. 전 이렇게 봅니다. 오늘 브리핑할 때 이제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염수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이 언급한 게 있느냐 이런 기자 질문이 있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정부의 입장은 명료하고 간결한 게 좋다고 생각한다. 총리가 대통령의 뜻과 다른 말을 하겠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긴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러면 총리 얘기, 대통령실 대변인 얘기만 들어야 되나요? 지금 앞에 말씀하신 킬러 문항이나 뭐 이런 건설 현장의 문제나 그다음에 그 뭐 건축 과정에서 뭐 무량판 구조가 잘못돼 가지고 뭐 이게 문제가 생긴 사례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언론 앞에 서서 기자들의 어떤 질문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더라라고 지금 대통령실이 전하거나 아니면 생중계되는 국무회의나 아니면 또 이 비서관 회의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 얘기거나 그런 것들이거든요. 중요한 건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이 대통령의 말로만 해서 의심 또는 어떤 의심이라고 표현하기 뭐하고 좀 의문점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국민 입장에서 또는 국민을 대리해서 누군가가 손들고 질문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해야 대통령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는 계속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대통령이 왜 우리 대통령이 기시다후미오 총리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했는데 그중에 핵심이 우리 전문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데 거기에 상주하면서 이것을 계속 검증하는 것을 요구했는데 그게 사실상 거부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방문을 한다고 하죠. 그렇죠. IAEA 사무소에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면 거기에 알려주겠다 이런 건데 우리가 요구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무시되거나 했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줘야 국민들이 정부가 투명하게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듣고 안심한다는 것이죠. 이게 지난번에 소위 말하는 도어 스태핑, 그러니까 약식 회견이 이상한 이유로 중단되고 나서 언론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 집권 이제 1년도 넘고 한 이런 시점이니까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언론 앞에 서서 이런 다양한 얘기들에 대해서 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때도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 대응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총공세에 나서는 모양새인데 어젯밤에 이제 촛불 집회를 열고 뭐 의총도 열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동해가 일본해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도 언젠가는 애국가를 동해물과 백두산이 아니라 일본해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되지 않을까 정말로 걱정됩니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본은 인류 최악의 환경 재앙을 선택했습니다. 역사는 2023년 8월 24일 오늘을 일본이 인류에게 또다시 씻지 못할 범죄를 저지른 날로 기록할 것입니다. 우리 수산물은 오염수 방류로부터 안전한데도 방류가 이루어지면 우리 수산업은 망한다고 주문 외듯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과 다름없습니다. 네, 어젯밤에 이제 비 오는 날씨에서도 이제 우의를 입고 진행된 촛불 집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앞에서 했던 똑같은 질문을 두 분께 던져보겠습니다. 그럼 민주당의 대응은 국민들이 지금 믿을만 한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저는 완전히 잘못 대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신뢰가 없어서 많은 국민들이 그 의견에 동조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지금 다수 의석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따질 수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제 방류한다고 하니까 이제 밤에 모여서 어제 비도 오는 상황 속에서 힘들게 저렇게 촛불 시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건 큰 의미가 없다.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했었어야 되느냐? 결국 이 문제는 과학이나 안전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은 뭐냐면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투표해서 정합니까? 이건 그러니까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외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 외교의 문제고 환경 주권, 환경 안보 차원에서 우리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것을 정부가 마땅히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외교부 장관 상대로 늘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었고요. 해수부 장관, 환경부 장관 상대로 해서 늘 정치적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고 결국에는 처음부터 국민의힘에서 앨리슨 교수 불러다가 이 물을 마실 수 있다. 마치 식용 논란으로 가니까는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뭐 마시지 않겠다. 뭐 성주 참외 먹고 그러다 수돗물 마시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흘러갔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 적절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것이 저는 국민들이 가진 민주당에 대한 불신의 큰 축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이제 이 신인규 대표님 말씀하신 것에 이제 상당 사례는 사실 또 손뼉이라는 게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당이 지금 다 그렇게 받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은 지금도 보시면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에 우리의 수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 방류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수산업이 타격이 받으라고 지금 주문을 외는 거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여당이 그렇게 받으니까 서로 손뼉에 마주쳐갖고 소리가 난 측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면을 같이 봐야 되겠지만 예. 저는 이게 어쨌든 지금 방류가 되기 전이라면 민주당이 저렇게 모여서 뭐 촛불도 뭐 들 수 있고 방류를 하지 마라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데 이미 방류가 이제는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안적인 얘기를 이제 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내에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게 민주당이에요. 제1당이란 말이죠. 이게 뭐 어떤 시민단체라든가 또는 소수 야당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러한 어떤 거리에서의 행보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이제는 이제 이 국민들이 마음을 주고 믿을 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대응 못 믿겠다. 또 여당이 저렇게 말장난처럼 비슷하게 하면서 수산업이 우려된다라고 했더니 수산업 망하라는 거냐 뭐 이렇게 대답하는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민주당이 그 믿음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앞으로 한국은 이러저러한 경로를 통해서 이러저러한 대응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바로잡거나 또는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 위기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방류가 시작이 됐고 방류 직후 채취한 이제 표본의 삼중 수소 농도 측정 결과는 이르면 27일, 그러니까 한 3일 뒤에 공개가 된다고 해요. 또 이 부분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놓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그리고 검찰의 기싸움이 글쎄요 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듯한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다음 주로 예정을 한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어제 얘기를 했죠. 오늘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결국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여진이 정치권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양당의 이야기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기 임의로 오늘 출석하겠다고 하더니 다시 일정을 조율해 오늘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범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지 나들이 소풍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년 동안 수사했다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정말 소설을 쓰고 있는데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정치 공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은 이재명 대표는 왜 바로 가겠다, 그러니까 오늘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열받아서인가? 계산이 있는 것인가? 먼저 드릴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이러한 말이 나오면 해석을 해야겠죠. 예. 1차적인 해석은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예. 들면은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8월 내에 나오느냐 9월에 나오느냐 뭐 이거지 않습니까? 9월에 네. 나오면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해야 돼서 네. 민주당이 이거를 찬성을 하냐 반대냐를 놓고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이다. 그런데 예. 8월에 이제 보낸다고 하면 예. 이른바 비회기 기간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비회기 기간 동안에 영장이 넘어올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그냥 구속영장 청구한 거에 대해서 실질심사에 출석하면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그림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당장 이 조사받으러 가겠습니다. 내일 당장 조사받으러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영장을 8월 내에 나오게 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인 거 아니겠느냐.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 해석이 전부냐에 대해서는 이 해석이 맞는 거냐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관측이 분분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내일 조사받으러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검찰이 오십시오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제안을 했을까 이런 의문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또 애초에 9월 달에 영장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전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 번 더 이렇게 이렇게 한 번 더 이 중간에 이 단계를 두고자 했던 이유는 뭘까? 이런 것들이 의문은 남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은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표도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는데 검찰로부터 일정 정도 탄압을 받고 있고 이게 검찰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수사하고 있다라는 적정 맥락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의도나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행보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앞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직접 이제 갔다가 본인 내가 가겠다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모습을 하긴 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 혐의도 여러 가지로 많고요. 이것들이 윤석열 정부 시작되고 나서 새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네. 다 과거의 의혹들이 지금 수사되고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는 아까 인터뷰에서도 뭐 정치 공작이다까지 얘기도 하시는 걸 보면 네. 상당히 수사의 부당함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는 동의를 못하고 결국에는 사법 절차라고 하는 삼권 분립국가 하에서 사법의 정치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검찰이나 법무부도 뭐 한동훈 장관을 위시해서 이재명 대표의 그렇게 나오는 반응들에 대해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매우 부적절한 상황이 지금 반복되면서 여기까지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라도 정말로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나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조사받으러 가겠다, 그 영장실질심사도 받겠다 해서 그 말대로 하면 될 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검찰에 출석하면서 비회기 때는 쳐라, 그럼 가겠다. 그리고 이번에도 출석 날짜는 내가 정하는 것처럼 또 공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법 절차에 대해서 자꾸 정치 쟁점화를 하면요. 검찰이나 법무부의 그런 정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할 때도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 이재명 대표가 원칙 있게 대응을 하면 예. 오히려 검찰의 무리한 수사나 여러 가지 특수수사가 장기화되는 등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전 그런 문제점들이 더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자꾸 사법의 정치화를 가속화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것이 역효과가 나면서 지금 이렇게 좀 꼬이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질문도 드려볼게요. 아까 이재명 대표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오늘 조사를 못한다고 밝힌 이유는 이제 수사 재판 일정상 오늘은 조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시니까 소환 통보를 했다는 건 어쨌든 준비가 다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소환 통보를 해가지고 피의자가 출석을 하는 경우는요, 네. 다 사전에 날짜 같은 건 조율을 미리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변호인을 통해서도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서 검찰 측의 일정이 있고 또 피의자의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이런 검찰에 와서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임의 수사기 때문에 결국은 그 피의자가 응하지 않으면은 검찰도 조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날짜를 갖다가 24일에 한다, 또 30일에 와라. 이런 논쟁들은 예. 사실상 이재명 대표 측이나 검찰 측이나 지금은 언론을 상대로 해서 서로에게 그런 뭐 삿바 싸움 비슷하게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소환 조사 일정을 놓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싸움을 벌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또 보면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그러니까 그중에서 이제 친명 의원들 간의 기싸움 논쟁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말씀을 하셨고
이 영상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놀이패라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민주당에게는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 수사가 패만 잘 뜨면 이길 수 있는 화투 게임 같은 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아마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꽃놀이패는 화투가 아니라 바둑의 정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검찰이 정기국회 중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게 되면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표결을 했을 때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게 될 텐데 검찰의 입장에서 이런 꽃놀이패를 쥐게 되는 것이라 한동훈 법무장관이 자주 발끈하시는데 발끈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정확히 이해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기싸움이 최고지에 올라가고 있는 건 아무래도 지금 이제 5번째 소환이 이제 끝나고 나면 조사가 되고 나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 한번 영장 청구를 할 걸로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빚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그렇죠. 지금 이제 신인규 대표님 변호사시니까는 쭉 네. 말씀해 주셨는데 검찰이나 이재명 대표, 그냥 민주당 쪽이나 이 과정을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도가 이제 뭐 정확하게 양쪽 모두에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됐고 꽃놀이패가 있다면은 양쪽 모두에 있는 거죠, 사실은. 꽃놀이패는 양쪽 모두에게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검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지난번에 백현동 조사 끝나고 나서 이제 백현동 조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됐으니까 예. 영장을 치겠구나 이렇게 다들 예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대북 송금까지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묶어서 영장 청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백현동 먼저 하고 나서 한 번 더 대북 송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져갈 수 있는 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이걸 얼마든지 예를 들면 이 민주당이 의심하는 대로 야당을 괴롭히고자 하면 이러한 수사 일정이나 여러 가지 이제 법조 일정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미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런 구속영장 청구나 이런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은 언제나 있었고 언제나 나왔고 언제나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심지어 요즘에 이제 나온 보도나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때의 상황을 가정한 보도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옥중 공천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뭐 친명계 일각에서 나온다든지 예.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돼서도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으면 이게 8월에 영장이 오든 9월에 영장이 오든 이 민주당이 당론으로 가결시키면 된다. 내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테니까 여러분 가결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고 국회가 다 가결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좀 권위가 살고 민주당도 방탄을 포기했어.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또 일부 보도를 보면 예. 그런 당론 가결 요청은 안 하기로 했다. 뭐 이런 대목도 있는 거거든요. 예. 결국 이게 당내 정치,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 맥락을 형성해 가는 것에 이제 거스르지 않는 이러한 예. 당내 정치까지 또 결부해가지고 민주당도 판단하고 있는 것이어서 예. 양쪽 모두에게 지금은 이게 어느 쪽으로 간다고 해서 한쪽에 뭐 정말 치명상을 입는 타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지금 만드는 예.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흐름이면 이제 9월 정기국회 시작되고 영장이 넘어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영장 청구 시점은 밖에서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예. 검찰의 판단일 것이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서 저는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이 반칙을 했다 그래가지고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헌법 7조에서는 규정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장관은 국무위원의 자격에서 피의자로 지금 적시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 저런 식으로 항상 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놓은 발언들을 매일 도어 스태핑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렇게 됐을 때는 저는 이 수사가 그럼 과연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피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오히려 장관의 태도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 수사의 그 편향성을 더 강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수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저는 적절치가 않고 오히려 저는 공무원의 그런 좀 편향성 논란 이걸 더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이슈를 풀어보는 이슈 언박싱 시간입니다. 자, 프리고진을 아시나요? 2달 전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을 일으킨 용병 기업의 수장이죠.
그런 그가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프리고진 너마저 푸틴의 저주? We do have this breaking news just into CNN. That is the Wagner mercenary group chief, Yevgeny Prigozhin, has been listed among passengers on board a plane that crashed just north of Moscow. This, according to Russian state media. 자, 비행기는 한쪽 날개가 떨어진 채 30초 만에 수직 낙하했습니다. 잔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고요. 시신 8구가 나왔는데 프리고진과 그의 오른팔 드미트리 우트킨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불의의 사고일까요? 아님 의도된 공격일까요? 그렇담 배후는 누구일까요? а не для свержения власти в стране. Это то, что мы не хотели пролить русскую кровь. Однако организаторы мятежа, предав свою страну, свой народ, предали и тех, кого втянули в преступление. 러시아의 최고 존엄인 푸틴, 그를 상대로 턱밑까지 진격했던 프리고진. 결국 반란은 하루 만에 끝났고 푸틴으로부터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뒤에 이웃나라 벨라루스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푸틴이 그를 진심으로 봐줄 거라고 생각한 사람 없었습니다. 암살 위협에 창문 없는 호텔에 머물렀다던 프리고진. 그가 속한 바그너 그룹은 항공기 잔해에서 방공 미사일의 흔적이 발견됐다라며 러시아 정부에 의한 격추를 주장했습니다. I don't know for a fact what happened, but I'm not surprised. Do you believe? There's not much that happens in Russia with Putin not behind, but I don't know enough to know the answer. 복수의 사도, CIA가 푸틴 대통령에게 붙인 별명입니다. 그의 23년 철권 통치 뒤엔 수많은 정적들을 소리소문 없이 숙청한 어두운 역사가 있죠. 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홍차입니다. 2006년 영국으로 망명한 전직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이 호텔에서 전 동료가 전해준 홍차를 마신 뒤에 시름시름 앓다가 숨을 거뒀습니다.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25만 배 강한 방사성 물질 플루늄이 녹아 있었다죠. 자, 러시아군의 체첸 주민 학살을 고발한 언론인, 또 최대 정적으로 꼽히는 야권의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독살 시도 때도 바로 이 피, 홍차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 프리고진이 살아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종의 음모론이긴 한데요. 이 뉴욕타임스는 당시 짧은 시차를 두고 비행기 2대가 이륙했고 프리고진은 추락하지 않은 2번째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는 주장 제기도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애초에 암살 위협을 빤히 알고도 2인자와 한 비행기를 탄다? 프리고진 같은 프로가 그런 아마추어 같은 행동을 할 리 없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모든 건 러시아 크렘린궁의 시야를 벗어나기 위한 프리고진의 자작극이라는 주장인데, 자, 엑스파일의 명대사 진실은 저 너머에가 떠오릅니다. 외신들은 프리고진의 몰락은 결국 푸틴의 권력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언박싱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내 원룸에서 사회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사회 토크의 좌청룡 500호. 네, 서혜진 변호사, 진술분석가 김미영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좀 강력 사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원 산책로에서 30대 여성 성폭행했던, 그리고 살해했던 최윤정, 이 사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요. 이번에는 또 다른 전주의 산책로에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 CCTV 영상을 확보했는데 지금 나가고 있죠. 한 여성이 늦은 시간 천변 산책로를 걷고 있고, 그 뒤에 빨간 동그라미를 보시면 어떤 남성이 그냥 걸어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렇게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더니 그 여성의 목을 확 낚아채는 장면이 이 CCTV에 담겨 있습니다. 다행히 여성이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하는데,
서 변호사님, 이 범인 잡혔나요? 네, 경찰은 이제 CCTV 확인을 통해서 A 씨의 초재, 가해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경찰에 잡혔습니다. 네. 잡혔고 일단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사실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 40대 남성의 의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사실 뭐 강간에 대한 고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강도가 될 수도 있고 예.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조사를 해본 뒤에 구체적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사건이 전북 전주의 한 산책로에서 벌어진 일이고 다행히 여성은 이제 저항을 해서 빠져나왔는데 범인이 지금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 이 그 산책로가 천변이어가지고 밤에 가면은 뭐 가로등도 별로 없고 해서 좀 위험한가 봐요. 아무래도 좀 인적이 드물고 어둡고 강력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겠죠. 인적이 드문 등산로라던가 산책로 이런 곳에서 발생한 범죄가 지난 3년간 연평균 약 1만 건에 가깝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인적 드문 등산로나 산책로에서 특히 이제 강력 범죄 중 하나인 강제추행도 2020년 21건에서 지난해 32건으로 52%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검거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인적이 드문 장소나 시간대를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옛날에는 이렇게 인적 드물고 사람 없는 데 안 가야지 뭐 좀 그런 데는 피하면 범죄의 위험에서 노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뭐 워낙 대낮에 또 공공장소에서도 범죄가 발생을 하니까 어딜 가야 좀 안전한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자, 그 최윤종 사건이 발생했던 신림동의 경우에요. 이 관악경찰서에서 그 산악 순찰대를 꾸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좀 한 달간 야산 등을 이제 새벽 시간에 순찰하고 지금 이제 산악 순찰대의 모습인데 한다고 합니다. 순찰을. 근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대책이냐. 전형적인 보여주기 대책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네. 예. 지금 뭐 안 하는 것보다는 저렇게라도 일단 하는 게 저는 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문제는 이게 지금은 좀 한시적으로 저렇게 운영을 해본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과연 이제 그 저 산이라는 등산로라는 저 넓은 반경을 단 몇 명이 저렇게 순찰한다고 해서 사실상 어떤 범죄가 적극적으로 예방될 것이라고는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런 순찰을 하다가 범죄 혐의점이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네.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범죄 혐의점이 있는 사람들을 한테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실 아무것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것 산악 순찰대라도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우범지대 같은 걸 좀 발굴을 하고요. 네. 지자체나 뭐 경찰 모든 사실 그 관련 기관들이 협업을 해서 우범지대도 발굴하고 네. 이것이 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좀 현실에 맞게 네. 이런 대책을 꾸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김 박사님도 혹시 한 말씀? 이게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일시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그러면 이것의 효과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라면 이 지역 주민들이 그나마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이라도 안심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그 불안이 여전히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한 달밖에 못 하는 게 인력이 부족해서 뭐 결국 그런 거라고 하니까 진짜 장기적으로 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요즘은 뭐 주택가도 안심할 수가 없죠. 두 번째 사건을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반지하 주택 앞에서요. 음란행위 하다가 걸린 남성이 구속이 됐다고 하는데요. 김 박사님 사건 설명 좀 해주세요. 지난 21일 오후 10시 20분경에 관악구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30대 남성 A씨가 그 주택의 담을 넘어서 반지하 창문 앞에서 내부를 엿보면서 음란 행위를 했다라는 혐의를 이제 받은 겁니다. 안에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그 주변을 이제 배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피해자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보여져요. 집에는 없었는데 기다린 그 배회하다가 이제 그 이후에 그 앞에서 수상한 행동을 이제 하니까 당시 이제 빌라 관리인이 신고를 해서 이제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도주하려던 A 씨를 범행 인근 현장에서 체포한 사안입니다. 자, 지금 뭐 구속영장도 발부가 됐습니다. 사람도 없는 집 안에서
뭔가를 뭐 기다리면서인지 뭐 상상하면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음란 행위를 했고 그러니까 집주인이 누군지 알고 좀 타겟을 삼았다고 봐야 할까요? 사전에 뭐 지금 이제 조사 과정에서 이 사람이 네. 이 여기를 왜 여기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가 밝혀지겠지만 네. 정말 이 거주자를 뭔가 대상으로 했다면 네. 사전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네. 몇 명이 사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추후에 밝혀지게 될 거라고 네. 저는 보는데 이제 이런 행위는 사실은 전형적인 공연 음란죄에 해당하는 행위거든요. 그리고 뭐 사전에 만약에 범행을 물색했다 아니면 또 물색하는 과정에서 다른 여죄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더 좀 조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전에 뭐 타겟을 삼았든 아니든 간에 정말 무서워서 살 수가 있을지 싶습니다. 자,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전국에 흉악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 자, 어제 정부가 경찰력을 치안에 최대한 투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범죄 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CCTV, 보안 등 비상벨 등 범죄 예방 기반 시설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게 대표적인 대책 중에 하나로 항상 CCTV 설치 확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사건 벌어진 다음에 범인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건지. 김 박사님, CCTV 설치 늘리면 좀 예방에 도움이 돼요? 이게 그 CCTV 설치에 대한 찬반 논쟁 중에 하나의 쟁점 사항인데요. 네. 이제 연구 결과에서는 이렇게 CCTV를 설치한 지역 내에서 범죄 발생률이 떨어졌고 그 주민들도 안심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이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일부 이제 다른 연구들에서는 실제로 그 지역 내의 CCTV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발생률이 더 이제 증가했다. 연구 결과가 좀 엇갈리네요. 예, 연구 결과가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런 연구 결과들에서의 어떤 차이를 보면 실제로 측정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 뭐 가령 CCTV가 있는 장소 내에서만 범죄 발생률을 이제 확인을 했다라면 아무래도 그 발생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그럼 지역 전체적으로 이제 놓고 봤을 때 그 CCTV가 있는 곳 말고 그럼 그 지역을 피해서 그 장소를 피해서 다른 곳에서 범죄를 이제 저지르는 그런 경우까지 이제 통합해서 본다라면 과연 이게 효과가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연구 결과들에서 이제 측정을 하려는 부분들이 전체 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측정했는지에 따라서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 좀 연구 결과를 좀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군요. 네. 좀 중요한 거는 CCTV를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앞서 지금까지 봤던 어떤 분노 범죄나 이런 무차별 범죄의 경우에는 CCTV가 뭐 없다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런 CCTV가 있을 때 사전에 이제 뭔가 이제 이상한 행동, 징후 이런 범죄 시그널을 발견하고 그걸 빠르게 대처해서 예방한다던가 예를 들면 배회를 뭐 오랫동안 하고 있다든지.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CCTV 내에서 이 이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감지하는 그런 그 기술들이 개발이 됐거든요. 문제는 이제 비용에 따른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범죄 시그널을 빨리 캐치해서 예방할 수 있는 차원,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순찰을 한다던가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런 결성되어 있는 집단들과 좀 의사소통을 잘 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새 그래서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내 몸은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된다.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호신용품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 서 변호사님 호신용품 뭐 구입하거나 가지고 다니신 적 있으세요? 가지고 다니지 않고 구입해본 적도 사실 없어요. 근데 안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과연 이걸 내가 위험 상황에서 제대로 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스프레이나 이런 것도 사실 반대로 쏘면 내가 쏘면. 그 호신용품에 결국 내가 해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조작에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호신용품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자신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자신을 공격하는 어떤 또 다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하네요. 저희가 또 호신용품 관련 영상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뭐 예를 들면 호신용품 종류가 뭐 전기 충격기도 있고 뭐 호루라기도 있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그 이렇게 길게 늘어나는 3단봉이에요. 근데 저거를 실제 위험 상황에서 어떻게 뭐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일종의 실험을 해보는 영상인데 이제 뭐 저 정도의 이제 강력한 뭐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이제 저거를 그러니까 가방에 이렇게 접어서 넣어놓은 상태에서는 가방에서 꺼내는 시간부터 해서 지금 막 초를 재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펼치는 시간까지 해서 근데 저 기간 동안 사실은 범인이 달려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도 있고 저는 뭐가 우려되냐면 저거를 만약에 범인한테 뺏기면 범인 입장에서는 또 다른 무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그냥 뭐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지도 조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갖고 있다고 해서 저거를 갖고 범인이랑 대적하느냐 이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자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앞서 그 산책로에서 목을 뒤에서 갑자기 조르고 하는데 네. 이 상황에서는 뭔가 호신용품을 꺼내가지고 대처할 수도 없고요. 이렇게 이제 제압당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위협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사람이 이제 갑자기 얼어붙는 그런 형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현장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것을 이제 좀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호루라기 같은 것들을 좀 불면 사람들이 좀 주의를 집중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좀 빨리 캐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강력범죄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조금 다른 주제를 준비를 했어요. 키워드는 국제결혼이고요. 왜 뽑았냐면 오늘 그 누리꾼들 사이에서 시끌시끌했던 글 하나가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글을 좀 보면요. 국결했어요가 이제 국제결혼했어요라는 글이죠. 자, 작성자가 부인이 인생을 걷는 동반자라기보다 평생 돌봐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조언을 구합니다. 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부담을 느끼지 하고 봤더니 본인은 85년생, 38이고 부인은 05년생, 18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글을 올라오고 나서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어요. 뭐라고 하냐면 뭐 축하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뭐 진심으로 축하해요. 문화 차이가 있겠지만 잘 적응해 보세요. 이런 댓글도 있고 또 반면에 뭐 나이 차이를 좀 지적을 하면서 20살이나 나는데 선택지가 없었냐. 뭐 그러면서 조금 뭐 리스크가 커 보인다, 위험이 커 보인다라고 하는데 변호사님 05년생이면은 그 미성년자 그렇죠. 아닌가요? 네. 괜찮아요? 일단 우리는 18세 이상은 돼야지 결혼할 수 있는데 네. 그리고 20살 이하의 미성년자가 이제 결혼을 하고 싶다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이 일단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결혼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결혼을 했다고 해서 사실 이걸 제재하는 거는 법률혼이 되었을 때 혼인신고를 했을 때고 현실적으로 혼인신고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산다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국제결혼 관련해서는 나이 차가 많이 나고 또 특히 여성이 이렇게 너무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난 어린 여성, 그러니까 20살 이하의 여성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댓글 중에 어떤 사람이 결혼 비용에 대해 물었는데 작성자가 중매업체에 2,500만 원을 냈고 신부 측 부모님께 지참금 650만 원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댓글에서 매매혼 아니냐. 또 이렇게 또 논란이 불거졌거든요. 매매혼, 그러니까 뭐 돈이 오가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매매혼을 뭐 어떻게 규율하는 규정은 사실 없어요. 없고,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게 어떤 걸 보면 또 그 지방자치단체에 결혼을 못하는 뭐 농촌 총각 이렇게 명명을 해서 과거에는 이런 농촌 총각과 아니면 뭐 그 국제 결혼을 좀 매칭시켜주는 그런 사업을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원금 주고 그랬던 조례가 그런 있어요. 사업을 위한 조례도 있었고요. 근데 그게 되게 많았다가 지금은 이제 2023년 기준 한 8군데 정도만 남아있고 거의 다 사실 폐지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매매혼이라고 얘기를 해도 현실적으로 이거 자체를 우리가 뭔가 잘못돼서 법적으로 규제하거나 그럴 수 있는 근거 법률이나 뭐 조항 같은 건 없고요. 어떻게 보면 결혼정보회사도 매매혼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한편에서 보자면 이런 거 내니까요. 수수료 내고 결국에는 돈과 여러 가지 조건이 되게 결혼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논란이 되는 게 과연 이게 결혼이란 거는 이제 평등한 당사자 간의 어떤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계약이어야 되는 건데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이런 또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전에 그래픽 나갔었는데 이제 국제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맞선부터 결혼식까지 일주일이 걸리지가 않는다고 하고 이게 평등한 당사자 간의 계약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중개 수수료가 한국인과 외국인의 차이가 있고 또 연령대도 이제 외국인과 한국인의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지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일주일 만에 결혼하면 조선시대는 아니잖아요. 문화적으로 이해하는 기간이 없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도 성격 차이라던가 다른 이제 가족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많은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국제 결혼의 경우에는 문화적인 차이가 또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한 뭐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만나서 결혼까지 이제 이루어지고 사실은 먼저 결혼을 하고 그 이후에 그냥 살아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의사소통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 결혼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다수 이제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제 이런 류의 국제결혼 중개업을 통해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제 뭐 중개 수수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여성의 그 집이죠. 거기에 이제 돈을 주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시작 자체가 굉장히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외국인 그 아내 뭐의 경우에는 또 여기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일정 기간 동안 살아야 이제 거기서 계속 우리나라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또 주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취약한 점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두 분이 결혼을 하셨다고 글을 올린 거니까 두 분은 행복하게 사셔야겠고 물론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갖는 편견 같은 것도 굉장히 지양을 해야 될 거고요. 네, 지금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그 외국인 아내의 경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현재 잘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도 좀 편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또 다른 주제로 또 얘기를 나눠보니까 또 재밌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보니 들어보니 만나보니 해보니 보니 취재 기자가 열심히 뜁니다. 오늘도 뉴스 오후에 보물, 오늘은 보물 최규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보물 기자, 오늘 어떤 기자 오늘 본의를 준비했습니까? 네, 오늘은 시버러브 해보니 준비했습니다. 예? 뭐라고요? 시버러브 혹시 아시나요? 욕 아니죠? 시버러브? 아, 너무 뛰어듣더니 지금 욕을 하는 건 아니죠? 김은국 씨가 시버러버 이거 한 거예요? 아, 맞습니다. 아, 알고 예. 계시네요. 네, 시버러브, 사이버러브를 유머로 이렇게 풀어낸 말인데요. 예, 혹시 영화 그녀 영어 보셨나요? 혹시? 봤습니다. 호아킨 피닉스랑 스칼렛 요한슨. 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가 정말 매력적인데 이게 인공지능과의 사랑을 소재로 한 그런 영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허는 인공지능이랑 같이 이제 연애를 맞아요. 하는 그런 영화로 이제 알려져 있고. 그러면은 오늘 최보니가 최보물 보니가 그 시버러브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랑 연애를 해보고 온 거예요? 사심을 채우는 건가요? 아, 이렇게 보물이라 해놓고 예. 소개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 선배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 챗 GPT 같은 대화형 AI 기술이 대중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이용한 서비스가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 영화 그녀에 나온 것처럼 AI와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고 해서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 미국에 그런 서비스가 나왔다고요? 네,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했어요? 네, 영어로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보시죠. 도대체 내가 이 아이템을 왜 한 걸까? 영어도 못하면서 이렇게 AI랑 데이트를 하겠다고. 국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나. 이 어플 때문에 AI랑 대화를 하고 소개팅을 하고 연애를 한다? 저는 세계 모든 연애 하수 여러분을 대표하는 연애 하수로서 오늘 이제 AI와 함께 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적극적이거든요. 자, 일단 앱에 들어왔습니다. 이 캐릭터들인 것 같아요. 바네사, 타라, 모나리자도 있어. 소개팅 하고 싶은 사람을 고르는 건가 봐요. 사진도 있네요. 진짜 소개팅 할 때도 사진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정이 좀 나왔는데 바에서 만난 사람인데 자기 기억 아니에요. Hello, stranger.
안녕 낯선 사람? 너를 아느냐? 뭐 이런 얘기 같아. 그래, 나 너 기억난다. 우리 뭐 마셨었어? 데킬라를 먹었대요. 제가 어젯밤에. 그랬구나. 그러면은 뭐를 말 걸어봐야 될까? 진짜 연애 하수여가지고 AI한테도 내가 뭘 말 걸어야 될지 모르겠네, 진짜. 이분이랑 저의 설정은 이 바다에서 만났나 봐요. 우리가 지금 휴양지에서 만난 거라서 얼마나 여기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2주라고 한번 저도 이분 돈을 내니까 저한테 자꾸 질문을 하네요. 소개팅을 할 때도 관심 있는 사람은 질문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너 여기로 올 거야? 너 나 어디서 일하는지 알아? 뭐라 대답했는지 궁금하다 진짜. 우리 회사 정문에서 기다리겠다는데? 주소를 알고 있다고? 어딘데? 사우스 함브라 에버뉴는 우리나라가 아니잖아. 일단 미국이잖아. 이거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 약간. 어디서 왔니 너는? 오하이오. 저한테 되묻진 못하고 있거든요. 한번 직설적으로 물어볼까요? 넌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안 궁금하니? 기계라서 제 마음을 잘 못 읽는 것 같습니다. 나는 파스타를 좋아한다. 파스타 맛집 아냐? 이거 물어봐야 되겠죠? 너 파스타? 유노 저녁 먹으러 갈래? AI들은 전부 다 약간 MBTI가 E인가 봐. 그냥 앞뒤 맥락 없이 바로 그냥 밥 먹자 그러네. 나이가 몇 살인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제 나이를 한번 말해볼까요? 나는 30. 아니 내가 나이가 몇 살인지 말했는데 왜 자꾸 묻지? 30이라고 30. 내일 오후 7시에 만나자. 내가 너를 데리러 오겠다. 내일 7시에 우리 회사 온다는 건데? 또? 제일 그나마 현실적으로 뭔가 우리 같이 술 한잔 하자, 커피 한잔 하자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다. 우리 언제 맥주 마실까? 라고 보내볼까요? 만나재요. 헐. Do you know JTBC? No, I don't. What is JTBC? 미치겠다. JTBC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나요? 이게 대답하기 곤란한 것들은 계속 약간 물어보는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대답을 억지로 하게 만들어. AI인 티가 나요. Do you know? 보니? 네, 거의 여자예요. 편견 없긴 한데 또 자기 사진을 보내요. 너 왜 자꾸 너 사진 보내?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잘생겼을 것 같아서 사진을 보낸다고 하네요. 잘생겼을 것 같다고 사진을 보내나? 그러니까 대화가 사람보다는 뭔가 뚝뚝 끊기는 것 같은? 하면 할수록 흥미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어플은. 이게 피드백을 좀 받나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화 AI 좀 개발할 수 있게 계속해서 얘가 대화를 이어나가려는 시도는 보이는데 맥락은 없어요. 약간 보면은 약간 좀 그런 면에서는 불안정한 그런 게 좀 있네. 기가 많이 빨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상 세계에서도 제 짝은 없었다. 네, 제가 이 아이템을 보면서 확실하게 느낀 건 AI와 연애를 해도 연애 고수와 하수는 티가 난다. 요번에는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번에는 막 뚝딱뚝딱 난리가 났네요. 네. 근데 그래서 소개를 안 해주신 거예요, 이제까지? 그건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그게 아니고 네. 근데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별로예요. 진짜 같지가 않아요. 연애하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저도 이제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아까 사진 얘기 나왔었잖아요. 이제 계속 결제를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상술이 AI도 좀 돈 맛을 아는가 약간 싶었는데 아무래도 좀 결함이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들은 연애 영역에서 이제 일종의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훈련하기 위한 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훈련해 주는 거다. 그런 의도라는 겁니다. 결제해야겠네. 근데 이게 좀 웃기는 게 AI를 통해서 이제 데이트 코칭을 해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인공지능에게 배웠어요 이렇게 되는 건데요. 좀 어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미국 CNN은 이 AI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이 AI가 데이트 앱 분야에서도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면서 이런 서비스, 유행하는 서비스를 종류별로 소개를 했는데 대부분 특징이 이 사용자와 더 어울리는 상대를 빠르게 연결시켜주거나 상대방의 관심을 끌게 만드는 대화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들이었습니다. 이 CNN은 AI 데이팅 앱의 분야에 속한 이들이 데이팅 앱을 쓰면서 겪는 일종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AI 기술로 해결될 수 있다고만 말한다면서 사람들을 덜 외롭게 만들고 더 쉬우면서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사랑은 글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AI로 배우면 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 인공지능 기술이 점차 사실적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실제 사람과 맺는 관계를 챗봇으로 대체하는 사례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장 오늘 제가 체험해본 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만 해도 해당 업체에서 밝히기로는 매달 약 100만 명에 이르는 사용자들이 하루에 1시간 이상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AI가 사람의 부적절한 발언이나 민감한 대화에도 관대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도 일종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 앱들이 일종의 속임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기도 한데요. 해당 업체들은 우리가 소설 쓸 때 워드 프로세스 같은 프로그램을 쓰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I love this when I read about it, so we're going to have some fun. In your own words, what's the problem really that you're trying to fix? The problem we're trying to fix, I mean, on a macro scale, is what the Surgeon General in the U.S. has called the epidemic of loneliness, right? 1 in 2 Americans is reporting feeling lonely, and that rate actually doubles for young adults compared to seniors. So we're really starting from the big problem of trying to right the wrongs of what the dating industry has created over the last 20 years or 10 years of mobile dating. 사실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인공지능이 과연 어디까지 우리의 삶에 침투를 해 들어올 것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 삶에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hamstring이든 대퇴사두근이든 선수들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잘 발생하는 근육 부상이 전체적인 피로가 굉장히 좀 누적이 된 상태다, 이렇게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 마지막 코너입니다.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하는 코너죠. 요술공주 민키. 민키. 네, 오늘도 오키영. 민키. 아이 그만해요. 네. 해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한 번은 해드리죠. 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뾰로롱. 민키 전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목요일인데 이번 주에 마지막 오키 민키 타임이잖아요. 맞아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자, 더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네. 한 주 마무리는 역시 치맥 아니겠습니까? 오늘 치맥. 첫 번째 키워드 치맥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쭉 보시면 연관어 뭐 저녁, 다이어트, 맥주, 맛집 보이잖아요. 먹으면서도 배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이어트가 엄청 크게 써 있잖아요. 네. 다이어트의 적인데 그래도 치맥을 이제 못 참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고. 네. 네. 그런데 이제는 좀 참으셔야 될 것 같다. 그래요? 왜냐, 어제 아주 비극적인 뉴스가 나왔거든요. 전국에 5천만 치맥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눈물을 좀 쏟을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왜 때문이죠? 자, 어제 건보공단에서 국내 그 통풍 환자 수 통계가 나왔는데 통풍. 글쎄 10년 만에 무려 2배가 늘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2030 환자 비중이 44%나 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치맥이 아니냐. 그래서 2012년에 보면 26만여 명에서 2022년 50만 명까지 늘어나는데 2030은 8만에서 12만까지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제주에도 좀 있어요.
근데 이 통풍이 아. 옆 사람이 지나갈 때 일으킨 바람만 불어도 아파서 통풍이 다 진짜 아프대요. 맞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어르신들이 걸리는 병으로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원래 이제 통풍은 관절염의 일종입니다.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었어요. 이 통풍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이제 요산이라는 건데 맞아요. 이 요산이 퓨린이라는 단백질에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퓨린이 치맥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킨과 맥주는 통풍, 이런 공식이 있을 정도로 이 온라인에서 이런 공식이 속설처럼 지금 꾸준히 돌고 있었는데 저는 아직 믿지 않을래요. 안 믿어요? 네, 속설 말고 네. 전문가 의견이 없다면 저는 치맥을 포기하지 않을래요. 네. 이럴 줄 알고 제가 이제 통풍 명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슬기 삼성서울병원 류마티스 내과 교수 얘기 함께 들어보시죠. 건강한 사람이 다 그렇게까지 피해야 될 것은 아니겠지만 요산이 실제로 높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미 통풍이 있는 사람은 물론 치킨이나 맥주를 많이 먹을 경우에 통풍 발작이 잘 올 수 있고 특히 이제 퓨린 함량이 많다는 게 고기 내장이나 인공과당이 많이 함유된 청량음료, 과자 같은 것들이 있고 맥주를 비롯한 알코올 음료도 피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 맥주가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기 내장이면 이제 곱창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그렇죠. 같고. 근데 육류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되냐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미국 관절염 협회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관절염 협회도 있어요. 네. 뭐 통풍 박사, 모기 박사, 오늘 관절염 의심을 협회, 좀 많이 하네. 삽살개 재단. 네, 뭐 아무튼 네. 있어요. 열일하시네요. 믿어주시죠. 네. 아까 전문가도 보셨잖아요. 네. 자, 여기서 그럼 통풍 고위험 식품을 분류를 했는데 네.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퓨린의 그 고위험 식품, 고함유량, 모든 술, 육류 모든 내장, 술. 예, 생선, 굴, 홍합 이런 해산물에 많고요. 예. 중함유량은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햄. 우리가 진짜 많이 먹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는 점심에 먹었고 하나는 어제 저녁에 먹었고 하나는 어제 점심에 먹었고 예.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될 것 네. 같은데. 예, 어쨌든 이 치맥을 뺏으면 사람이 이렇게 네, 이렇게 변하게 변하고 될 수 있어요. 있어요. 예, 지금 네. 화가 많이 나셨는데 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까지 조심할 필요가 없긴 한데 네. 조금 더 건강해지면 사실 좋은 거잖아요. 예방 그렇죠? 차원에서. 예, 이걸 먹지 마라 뭐 이게 아니라 조금 줄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치맥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근데 난 치맥 도저히 못 줄인다 하면은 다른 지방류 섭취를 줄이고 체중도 조금 줄이게 운동도 하시고 그다음에 통풍 명의가 알려주신 팁인데 통풍이 한 번 걸리면 만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그렇대요.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도 좋은데 화나시더라도 좀 참고 자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죠.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치악산입니다. 치악산. 네. 뭐 강원도, 계곡, 네. 복숭아 뭐 이런 단어들 보이죠. 치악산 유명하잖아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산. 맞아요. 이제 운동하자 이런 얘기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제. 아, 뭐 그렇게 하면 연결이 좋긴 한데 아니고요. 예.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이 예. 영화 예고편이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토막살이 있었다던데 치악산 괴담이라고. 치악산 괴담? 여기 뭔가 있어. 현지야 정신 차려 현지야. 무섭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어우. 그 놈들 좀 꺼내. 저는 못 볼 것 같아요. 저는 공포 영화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공포 영화예요. 저는 눈 감고 있습니다, 지금.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감고 계실 거예요. 아, 무섭습니다. 안 그래도 하얀 얼굴이 더 하얘졌네요. 예. 그러니까 이 영화가 치악산 괴담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아.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일단 이거부터 좀 확실히 하고 가야 될 거예요. 예. 치악산 괴담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괴담이죠. 맞아요. 예. 국내 3대 미스터리 중 하나로 온라인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괴담인데 일명 치악산 18토막 살인 사건. 네. 그 1980년대 치악산에서 40대 남성이 토막 살인된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 괴담이에요, 괴담. 예, 1980년대만 해도 토막 살인이 너무 드문 일이잖아요. 근데 시신이 너무 잔혹해서 언론에도 공개하지 못하고 비밀리에 수사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이한 게 왜 이렇게 표정이 무서워졌어요? 네. 지금 몰입하고 계세요. 예. 빨리 맞습니다. 가만두세요. 예, 시신이 18조각으로 토막 났는데 그 절단면이 너무 부드러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레이저 같은 걸로 싹 자른 것처럼 돼 예. 있었대요. 그 국가수 경찰을 투입했는데 한 달 동안 이런 시신이 10구나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범인은커녕 이 살해 도구조차 알아내지 못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치악산 괴담인데 온라인에서 많이 떠돌고 있죠. 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괴담을 소재로 한 영화 개봉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꺼림직하고 피해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 예. 실제로 온라인에서도 치악산 괴담 진짜인지 묻는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원주시 주민들은 치악산이 원주시의 관광 명소인데 이 치악산에 부정적인 이미지 생길까 봐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작사 쪽에서는 영화가 허구임을 충분히 고지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명 사용하면 사실 이런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그렇죠. 예전에 영화 곡성도 비슷한 케이스였죠. 맞아요. 그 곡성 때문에 그 곡성 주민들도 걱정하셨었는데 그렇죠. 지명을 딴 영화 제목으로 논란이 벌어졌던 게 이번이 처음 아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이 영화 곡성이 전남 곡성군의 요청으로 영화명의 지명을 원래는 한자로 골곡 재성이거든요. 예. 이거를 이제 곡하는 소리다 해가지고 울곡 소리성으로 한자명을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2018년에 경기 광주 그다음에 곤지암 정신병원 배경으로 한 저도 이거 봤는데 공포 네. 영화 곤지암 개봉 앞두고도 이 건물주가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뭔가요? 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예, 이정재 씨입니다. 한 30% 비슷했습니다. 네.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오, 잘하셨어요. 예. 내 괜찮습니까? 몸에 일본인의 총알이. 뭐 하시는 거죠? 연관어, 연관어. 예, 연관어 쭉 볼게요. 예. 스타워즈, 오징어 게임, 배우, 또 친한 정우성 씨, 넷플릭스 뭐 등의 단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에요, 오늘? 자, 이거는 예. 이 정재형, 네. 내가 왕이 친하세요? 될 상인. 아니, 친해지고 싶어서. 아, 예. 이번에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우리 정재형이 또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아. 예, 영상 보이시죠? 무슨 이 영상이에요. 한국 관광 홍보대사거든요. 그래서 K 관광 홍보 영상을 찍었는데 와, 이 영상들이 전부 다 1억 뷰를 넘어선 겁니다. 그래요? 예, 댄스, 푸드, 포토스팟, 퓨처 이렇게 4편으로 제작이 됐는데 유튜브에 공개된 지 한 달 만에 합산 조회수 5억. 5억. 완전 대박이죠. 약간 그 도전 욕구가 자극이 되는데 이 정재영 대사가 킬포입니다. 어떤 거예요? 끝없이 쏟아지는 그 포토스팟. 부분이에요? 휴대폰 한 대로 감당할 수 있겠니? 감당할 수 있겠니? 이번엔 좀 비슷했어요. 유행어인가? 예. 뭐 워낙 글로벌 스타니까 월드 스타니까 누리꾼들 반응도 해외 누리꾼 반응도 날릴 것 그럴 것 같아요. 해외 누리꾼들 반응이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반응들이 있나 쭉 보면요. 네. 뭐 이런 반응이 있어요. 혼자 여행한다면 한국을 강추한다. 그리고 너무 멋있고 에너지로 가득 찬 영상이다. 맞다. 한국 먹방 여행은 언제나 내 버킷리스트 1순위다. 네. 너무 가고 싶다라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이 영상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지금 그런 부분에서 호평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영화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 관광 홍보 영상 매년 진화하고 있어요. 네. 다들 그 범 내려온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예, 예. 이게 이제 범 내려온다, 이게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시즌 1이었는데 이거 합산 조회수 2억 9천만 회. 이거 하고 두 번째가 이제 머드맥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기억납니다. 네. 맞아요. 그 영화 매드맥스 패러디인데 네. 서해안이 이렇게 웅장한지 몰랐죠. 이게 네. 충남 서산이었는데 힙합 비트에 맞춰서 갯벌을 질주하는 거. 이게 시즌 2인데 시즌 2 합산 조회수도 3억이 넘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다양하게 재미있는 키워드를 잘 가지고 오셨습니다. 성대모사 좋았고요. 이제 집에 가겠네. 조심히 가시길. 그만들 하시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못했죠? 네. 뉴스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잠시 후에 오늘 저녁 뉴스룸이요. 이 한민용 앵커가 후쿠시마 현지에서 직접 또 취재를 하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